가련하다 백문루의 주종. 한편 조조는 손쉽게 서주를 얻게 된 걸 기뻐하면서 다음날 다시 여러 장수와 함께 합의성을 칠 일을 의논했다. 모사 정욱이 나서서 말했다. 이제 여포에게는 합의성 하나가 남았을 뿐입니다. 만약 너무 급하게 쪼이면 반드시 죽기로 싸우다가 원술에게 투항해버릴 것입니다. 여포가 원술과 합세하면 그때는 참으로 치기 어렵게 될 것이니 먼저 그것부터 막아야 합니다. 싸움에 능한 장수를 뽑아 회남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게 하십시오. 안으로는 여포가 그리로 달아나는 걸 막고 밖으로는 원술이 여포를 구하러 오는 걸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동에는 아직 장패, 손관의 무리가 귀순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비 또한 소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조조가 들어보니 한치의 빈틈도 없는 헤아림이었다. 이에 더 논란할 것도 없이 거기에 따르기로 하고 유비에게 말했다. 나는 산동에 남은 여러 갈래의 적을 방비하며 합의성을 치겠소. 바라건대 현덕은 회남으로 통하는 길목을 막아주시오. 유비도 기꺼이 응했다. 승상께서 그렇게 영을 내리시는데 어찌 감히 어기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날로 미축과 간홍을 서주에 남겨둔 채 손건과 관장 두 아우를 데리고 회남으로 가는 길목을 막으러 떠났다. 조조 또한 한편으로 산동에 남은 여포의 졸개들을 방비하면서 합의성을 공격하러 떠났다. 이때 합의성의 여포는 식량이 넉넉한 데다 성을 둘러싼 사수가 깊은 것만 믿고 마음이 느긋했다. 가만히 앉아 지키기만 해도 별 걱정 없이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 여포를 진궁이 깨우쳤다. 조조의 군사는 이제 막 다다라. 아직 진체며 목책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 틈을 노려 치면 못 이길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포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우리 군사는 이미 여러 번을 거듭 패해 가볍게 성을 나가 싸울 수 없소. 오히려 적이 공격해오기를 기다려 되받아치면 깨끗이 사수로 쓸어넣어 버릴 수 있을 것이요. 그리고 진궁이 거듭 나가 싸울 것을 권해도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조조의 군사들은 이미 진체를 다 지고 목책을 엄정하게 세워 자리를 잡고 말았다. 진궁의 간곡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여포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쳐버린 셈이었다. 대군이 아무런 방해 없이 진체를 내리고 안정되자 조조는 무리를 이끌고 성 아래로 와 큰 소리로 여포를 불렀다. 여포가 조조의 말에 대꾸하러 성벽 위로 몸을 드러내자 조조가 부드럽게 타일렀다. 내가 듣기로 봉선이 다시 원술과 혼인을 추진하려 한다기에 이렇게 군사를 이끌고 오게 되었소. 원술은 스스로 존호를 쓴 반역자로 대죄가 있고 공은 오히려 전에 동탁을 토벌한 공이 있소. 그런데 어찌하여 전공을 스스로 버리고 역적을 따르려 하시오. 만약 성이 깨뜨려지는 날이면 후회해도 이미 늦을 것이오. 일찍 항복하여 함께 한시를 받드는 게 어떠시오. 그렇게만 한다면 이미 봉해진 제후의 자리를 잃지 않고 영화를 누릴 수 있으리라. 목소리는 부드러워도 속셈은 뻔한 생트집이었다. 원술과의 혼인은 바로 그 조조와 손잡음으로써 깨어지고 그 뒤로 다시는 거론된 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조조는 난데없이 그 혼인을 구실로 군사를 일으켰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었다. 조금만 생각해도 알만한 이치였으나 여포는 그 같은 조조의 타이름에 슬며시 마음이 움직였다. 승상께서는 잠시만 군사를 물려주시오. 여러 사람들과 의논해보고 답해드리겠소. 그리고 정말로 항복할 뜻이 있는 듯 좌우를 돌아보았다. 이때 여포 곁에 서 있던 진궁이 그런 여포는 쳐다보지도 않고 한 걸음 나서며 성 아래를 향해 소리쳤다. 조조! 이 간사한 도적놈아! 이 무슨 개수작이냐! 그런 다음 노한 기색으로 올려다보는 조조에게 화살 한 대를 쏘아붙였다. 화살은 똑바로 조조가 둘러쓰고 있는 깃털로 치장된 덮개에 내리꽂혔다. 잘만 되면 힘들이지 않고 여포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젖었던 조조가 원한에 차 진궁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네,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그리고 군사들을 몰아 급하게 성을 들이쳤다. 진궁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뚱해 있는 여포에게 다시 권했다. 조조는 멀리서 왔으니 그 기세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장군께서 보기를 이끌고 성을 나가 진세를 벌이십시오. 저는 나머지 무리와 함께 성문을 굳게 닫아걸고 안에서 지키겠습니다. 조조가 만약 장군을 공격하면 저는 군사를 내어 그 등을 치고 반대로 성을 공격하려 들면 그때는 장군께서 뒤에서 그를 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보름이 지나지 않아 조조의 군사들의 식량이 다할 것이니 그때는 북소리 한 번으로 흙덩이 부수듯 조조의 대군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바로 기각의 형세가 그것입니다.
여포도 싸움을 아는 자라 들어보니 그럴 법했다. 항복할 마음을 깨끗이 버리고 힘이나 대답했다. 공의 말이 옳소. 그렇게 하리다. 때는 마침 한창 추운 겨울이었다. 군사를 성 밖으로 내려보니 솜옷이 많이 필요했다. 여포는 성 안에 영을 내려 갑옷과 솜옷을 거두어 드리는 등 성을 나갈 채비를 하게 했다. 여포의 아내 엄씨가 소문을 듣고 나와 여포에게 물었다. 어디를 가려고 그러세요? 군사들을 이끌고 성을 나가야겠소. 여포가 그렇게 대답하고 진궁이 낸 꾀를 대강 일러주었다. 엄씨가 펄쩍 뛰며 여포의 소매를 잡았다. 당신이 성과 처자를 모두 남에게 맡기고 많지도 않은 군사와 멀리 나갔다가 만약 성 안에 변이 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이번에는 결코 장군의 아내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에 귀가 엷은 여포는 다시 마음이 떨떠름했다. 얼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데 사흘이 지나가 버렸다. 기다리다 못한 진궁이 다시 여포를 찾아와 재촉했다. 조조의 군사가 성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빨리 나가 성 안과 기각의 새를 만들지 않으면 반드시 고단한 지경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포는 딴소리만 늘어놓았다.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 멀리 나가는 것보다 굳게 지키는 편이 나을 것 같소. 그 말에 진궁은 애가 탔다. 한층 더 간곡하게 여포를 달랬다. 근자에 들으니 조조의 군사는 양식이 모자라 허도에 사람을 보내 걷어들이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군께서 정병을 이끌고 나가셔서 그 양도를 끊으신다면 실로 묘한 계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여포도 다시 귀가 솔깃해지는 모양이었다. 곧 진궁의 말에 따르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그 또한 운인지 군사를 내기 전에 먼저 아내 엄씨에게 그 일을 말했다. 엄씨가 울며 또다시 여포를 말렸다. 장군께서 나가고 없는 성을 진궁이나 고순 따위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만약 이 성을 잃게 된다면 그때는 후회해도 이미 늦을 거예요. 지난날 제가 장안에서 장군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는 요행이 방서가 제 몸을 숨겨주었기에 다시 장군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누구를 믿고 저를 버리려 하시는 거예요. 엄씨가 울며 그렇게 옛일을 상기시키자 여포는 가슴이 찌릿했다. 동탁은 죽였으나 이각과 곽사의 무리에게 쫓겨 처자를 버리고 홀몸으로 달아나던 때가 문득 떠오른 것이었다. 방서가 감추어 주어 다행히 아내와 딸을 다시 볼 수 있게는 되었으나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끔찍했다. 거기다가 엄씨는 한층 단수 높게 여포의 약한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하기야, 장군께서는 앞길이 구만리 같은 분이시니 어찌 소소한 처자의 일에 얽매여 천하 대사를 그르치실 수 있겠어요. 부디 첩의 일일랑을 잊으시고 큰 뜻을 이루세요. 그리고 그대로 퍼질러 앉아 설게 울었다. 모처럼 다졌던 여포의 마음은 다시 흔들렸다. 까닭없이 울적해진 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초선의 방으로 건너갔다. 지난날 천하를 위해 꽃다운 몸을 바쳤던 초선이었으나 풍파에 부대끼며 여포와 살을 섞고 사는 동안 그 매서운 뜻도 나라를 위한 정성도 모두 쓰러지고 없었다. 그녀 또한 여느 안악과 다름없이 여포와 떨어지게 되는 것만 두려워했다. 장군께서는 이 몸의 주인이십니다. 부디 저를 버려두고 가볍게 성을 나가지 마세요. 초선이 그렇게 속살거리며 매달리자 여포는 완연히 마음이 바뀌었다. 걱정하지 마라. 아직 내게는 이 방청 화극이 있고 적토마가 있다. 누가 감히 내게 달려들 수 있겠느냐. 그렇게 큰 소리를 쳐 초선을 안심시킨 뒤 방을 나갔다. 이미 진궁의 말 따위는 마음 한 구석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중에 진궁이 다시 채근했으나 여포는 손바닥 뒤집듯 엉뚱한 소리만 했다. 조조의 군량이 이르렀다는 것은 속임수요. 조조는 워낙 꾀가 많은 자라 가볍게 움직일 수 없소이다. 이제는 여포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고 짐작한 진궁은 그 앞을 물러나와 홀로 탄식했다. 우리들은 죽어도 묻힐 땅마저 없겠구나. 한편 여포도 마음이 썩 밝지는 못했다. 처첩의 말을 듣고 진궁의 계책을 물리치긴 했으나 그것이 옳지 못함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 바람에 여포는 종일 엄씨와 초선을 끼고 술로 마음속에 근심을 달래고 있었다. 보다 못한 모사, 허사와 왕해가 여포를 찾아와 계책 한 가지를 올렸다. 지금 원술은 회남에서 크게 세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장군께서는 전에 그와 혼약을 맺기로 한 적이 있는데 왜 지금 같은 때에 그에게 구원을 청하시지 않습니까? 원술의 군사와 우리 군사가 안팎으로 공격한다면 조조를 쳐부수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포가 들으니 귀가
번쩍 뜨일 소리였다. 그 자리에서 그를 닿게 해 그 두 사람을 원술에게 보내려 했다. 허사가 그런 여포에게 청했다. 일군을 이끌고 저희가 성을 나갈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여포는 장료와 학맹에게 군사 1천을 딸려 허사와 왕해의 길을 열어주도록 했다. 그날 밤 이경 무렵이었다. 장료가 앞장을 서고 학맹이 뒤를 맡아 허사와 왕해를 보호한 뒤 여포의 1천 군마가 갑작스레 성문을 열고 쏟아져 나왔다. 워낙 뜻밖의 일이라 조조의 군사들이 손 써볼 틈도 없이 성을 벗어난 그들은 길목을 지키던 유비의 진체마저 질풍처럼 지나가 버렸다. 유비의 군사들이 급히 뒤를 따랐으나 어느새 그들은 험한 곳을 모두 빠져나가 버린 뒤였다. 일단 성을 빠져나오는데 성공하자 학맹은 500군사를 이끌고 허사와 왕해를 보호한 채 내쳐 회남으로 떠나고 장료만 나머지 절반 군사와 합의성으로 되돌아섰다. 그러나 이때는 유비의 진체에서도 대비가 있어 장료는 관우에게 길을 가로막혔다. 은연중 서로 흠모하는 사이였으나 그렇게 되고 보니 장료와 관운장도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장료는 창을 꼬나지고 관운장은 청룡도를 휘둘러 막 싸움이 어우러지려 할 때 갑자기 함성과 함께 한때의 군마가 나타났다. 여포의 명을 받은 고순이 장료를 구하러 온 것이었다. 그러자 원래부터 별로 싸울 마음이 없던 관웅장은 슬며시 길을 비켜주었다. 이미 원술에게 가는 사자를 놓쳐버린 이상 장료와 군사 몇백을 구태여 괴롭힐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그 무렵 원술은 한때 조조에게 빼앗겨 잿더미가 되었던 수춘성을 되찾아 다시 그곳을 근거지로 삼고 있었다. 여포에게 사자가 왔다는 말을 듣자 지난 일이 떠올라 불쾌하게 맞아들었다. 허사와 왕해가 올린 여포의 글을 다 읽고 원술이 물었다. 전에 내가 보낸 사자를 죽여가며 나와 혼인하기를 거절해놓고 지금에 와서 그 일을 꺼내다니 무슨 속셈인가? 허사가 송구한 듯 변명했다. 그 일은 조조의 관계에 빠져 저지른 잘못입니다. 명공께서는 부디 밝게 살펴주십시오. 조조의 군사로 고단하고 위급하게 되지 않았던들 네 주인이 어찌 내게 그 딸을 시집 보내려 하겠느냐? 원술이 다시 빈정거리듯 허사의 말에 되받아 물었다. 이번에는 왕해가 대답했다. 명공께서 지난 잘못을 따져 저희를 구해주시지 않는다면 이는 입술이 밉다 하여 이가 구하지 않는 격입니다.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린 법. 저희 주인이 망하는 것은 결코 명공께도 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원술이 그만한 이치도 모를 사람은 아니었다. 조조가 여포를 멸망시킨다면 다음으로 칼끝을 들이댈 것은 자신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나 그래도 우선 못 믿어온 것은 여포였다. 잠시 말이 없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봉선이 반복이 심하니 믿을 수가 없다. 먼저 그 딸을 내게 보낸 다음에야 군사를 보내겠다고 일러라. 형편으로 보아서는 두말 없이 여포를 구해놓고 볼 일이었으나 끝내 지난날의 작은 감정을 씻지 못한 원술의 결정이었다. 하지만 허사와 왕해로 보면 그만한 허락이라도 받아낸 게 여간 다행스럽지 않았다. 수십 번 머리를 조아려 감사한 뒤 수춘성을 나섰다. 합의성으로 돌아가려니 다시 유비의 군사들이 길목에서 그들을 지키고 있었다. 이에 유비의 진체 부근에 이르러 허사가 다시 국리를 냈다. 낮에는 이곳을 지나기 어렵겠소이다. 밤이 깊거든 우리 두 사람이 앞서갈 터이니 항맹 장군은 뒤를 막아주시오. 항맹의 일이 원래 그들 둘을 보호하는 것이니 달리 할 말이 있을 리 없었다. 이에 밤이 깊기를 기다려 셋은 낮에 의논한 대로 했다. 허사와 왕해가 먼저 말을 달려 유비의 진체를 지나가고 그 뒤를 항맹이 거느린 500군마가 따랐다. 그런데 허사와 왕해가 무사히 빠져나간 뒤 항맹이 막 유비의 진체를 통과하려는 때였다. 어둠 속에서 한 장수가 불쑥 나타나 길을 막으며 무쇠솥 깨지는 소리를 냈다. 이놈들! 어디를 함부로 지나려느냐! 목소리만 들어도 항맹은 그가 누군지 알만했다. 다름 아닌 장비였다. 그러나 달리 길이 없는 항맹은 마음을 다잡고 창을 내밀었다. 어림없는 수작! 장비는 깍지똥 같은 몸을 날렵하게 움직여 그 창끝을 피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손을 내뻗어 말 위에 앉은 항맹을 어린애 낚아채듯 사로잡아 버렸다. 장수가 그 모양으로 사로잡혀 가자 그를 따르던 500인마의 운명도 뻔했다. 모조리 사로잡히거나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장비는 사로잡은 창맹을 끼고 가 유비에게 바쳤다. 비록 사자는 놓쳤으나 항맹이라도 사로잡은 걸 다행으로 여긴 유비는 곧 그를 끌고 조조의 진체로 갔다. 너는 무엇 때문에 원술에게 갔더냐?
조조가 엄하게 항맹에게 물었다. 항맹은 체념한 듯 허사와 왕해를 보호하여 원술에게 다녀온 일과 원술이 여포에게 한 말을 아는 대로 털어놓았다. 내막을 안 조조는 크게 노했다. 그 자리에서 학맹을 목배 군문에 높이 걸게 한 뒤 각 영체에 영을 내렸다. 만일 일 후에 다시 방심하여 여포에게 길을 내어주는 자가 있으면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군법에 따라 목을 베리라. 그 영이 얼마나 서리빨 같은지 모든 영체가 으스스하며 떨 지경이었다. 비록 조조에게 직접적인 추궁을 받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진체로 돌아온 유비의 마음은 편치 못했다. 조용히 관우와 장비를 불러놓고 말했다. 우리가 바로 해남으로 가는 길목을 맡고 있으니 너희 둘은 더욱 마음을 써서 지키고 만에 하나라도 조공의 군령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러자 장비가 투덜거렸다. 내가 적장 하나를 사로잡아 주었건만 조조는 상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엄한 군령으로 사람에게 겁만 주니 이게 무슨 꼴이요? 그렇지 않다. 조조는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니 군령이 아니고서는 어찌 모두를 따르게 할 수 있겠느냐. 아우는 그 군령을 어기지 않아야 한다. 유비가 다시 그렇게 타이르자 관우와 장비도 어쩔 수 없다는 듯 조조의 군령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각기 맡아 지키는 곳으로 돌아갔다. 한편 무사히 합의성으로 돌아간 허사와 왕해는 여포 앞에 나아가 말했다. 원술은 먼저 며느리를 본 뒤에야 군사를 내어 주공을 구해드리겠다 합니다. 지금 조조의 군사가 겹겹이 석을 에워싸고 있는데 어찌 딸아이를 보낼 수가 있겠느냐? 여포가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한 듯 물었다. 허사가 나서서 말했다. 이제 항맹이 사로잡혔으니 조조는 틀림없이 이쪽의 사정을 알아내어 미리 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장군께서 친히 나서서 호송하지 않으신다면 누가 겹겹이 둘러친 조조의 포위망을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같은 허사의 말이 옳다 여겼는지 여포가 대뜸 물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딸아이를 보내는 게 어떠하겠는가? 오늘은 흉신이 든 날이라 아니 됩니다. 내일은 날이 좋으니 술시나 해시쯤 해서 나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허사가 일진까지 들먹여 여포의 조급을 막았다. 여포도 흉신이 들었단 말에 꺼림칙한지 다음 날로 딸을 원술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허사가 길한 시간으로 짚은 술시와 해시는 다음 날 밤 이경 무렵이었다. 여포는 장료와 고순에게 3,000병마와 작은 수레 한 대를 내어주며 말했다. 내가 아이를 200리 밖까지 호송해 줄 터이니 너희는 거기서부터 그 아이를 수레에 태워 수춘성까지 데려다 주고 오도록 해라. 그런 다음 딸을 보호해 성을 나갈 채비를 하는데 그 꼴이 볼만했다. 먼저 딸에게 두꺼운 솜옷을 입힌 뒤 다시 그 위에 갑옷을 두르게 했다. 그리고 그 딸을 자기 등에 업으니 비록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라 하나 채신머리가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급한 여포는 자기 몰골에 마음 쓸 틈도 없이 방천 화극을 꼬나지고 적토마 위에 올랐다. 이윽고 성문이 열리자 여포가 앞장서서 달리고 그 뒤를 고순과 장료가 3,000병마를 이끌고 따랐다. 조조의 진을 돌파할 때만 해도 여포는 모든 게 자신의 뜻대로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유비의 진 앞에 이르러 일은 벌어지고 말았다. 갑자기 한 차례 북소리가 울리더니 횃불이 대낮처럼 밝혀진 가운데 관우와 장비가 길을 막고 소리쳤다. 섰거라! 니놈들은 어디로 가는 누구냐? 하지만 다급한 여포는 별로 싸울 마음이 없었다. 다만 한 가닥 길을 앗아 딸을 내보내려고만 들었다. 그때 다시 유비가 한때의 군사를 이끌고 관우와 장비를 도우러 달려왔다. 그렇게 되니 여포는 길을 뚫을래야 뚫을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혼전이 되어 양군은 한동안 정신없이 싸웠다. 여포가 비록 용맹스럽다 하나 등에 업은 사랑하는 딸이 상할까봐 함부로 적진 속에 뛰어들지 못한 탓이었다. 그때 다시 등 뒤에서 조조가 기별을 받고 보낸 서황과 허저가 대군을 이끌고 달려들며 소리쳤다. 여포를 놓치지 마라! 여포를 놓치면 군법을 시행하리라! 일이 그 지경이 되고 보니 천하의 여포라도 뚫고 나갈 도리가 없었다. 황급히 군사를 돌려 성 안으로 쫓겨드니 그제서야 유비가 군사를 수습하고 서황과 허저도 각기 진채로 돌아갔다. 결국 여포 쪽에서는 단 한 사람도 조조의 포위망을 뚫지 못한 꼴이었다. 성 안으로 되쫓겨 들어온 뒤에야 여포는 비로소 사태가 생각보다 위급함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미 달리 구원을 청할 데도 없고 청할래야 사람을 내보낼 수가 없었다. 따라서 마음속에 느는 것은 근심과 두려움이라 죽어나는 건 그저 술뿐이었다.
그렇지만 조조도 당장은 여포를 어쩌지 못했다. 성벽이 높고 주위를 둘러싼 물이 깊은 데다 성 안에는 곡식까지 넉넉해 달포가 지나도록 공격을 퍼부어도 끄떡하지 않았다. 그런데 또다시 급한 전갈이 날아들었다. 하느태수 장량이 동시로 군사를 내어 여포를 구원하려 하다가 그 부장 양추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장량의 목을 승상께 바치러 오던 양추는 다시 장량의 신복 계고에게 죽임을 당하고 계고는 무리를 데리고 대성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언제 우한거리가 될지 모르니 승상께서는 미리 대처하도록 하십시오. 조조도 그대로 둘 일이 아니라 생각했다. 곧 장수 사환을 불러 영을 내렸다. 너는 즉시 일군을 이끌고 계고를 뒤쫓아 후환이 없도록 하라. 다행히 계고를 쫓아간 사환은 며칠 되지 않아 그 목을 베어 돌아왔다. 그러나 조조는 더 이상 합의성을 치는데 시간을 끌 수 없다 생각했다. 곧 여러 장수와 모사들을 불러놓고 엄숙하게 말했다. 장양은 다행히 자멸했으나 북으로는 원소란 근심거리가 있고 남으로는 장수와 유표란 우환이 남아있소. 그런데 이 합의성 하나를 오래 애워싸고 있으면서도 떨어뜨리지 못하고 있으니 실로 난감하외다. 차라리 잠시 여포를 버려두고 허도로 돌아가 싸움을 쉬며 때를 보는 게 어떻겠소. 그 말을 듣자 순유가 급히 일어나 조조를 말렸다. 아니 됩니다. 여포는 이미 여러 번 싸움에 져서 그 날카로운 기세가 많이 꺾였습니다. 원래 군사들이란 장수에 의지하는 바니 장수의 기력이 떨어지면 군사들 또한 싸울 마음이 없어지는 법입니다. 여포의 모사인 진궁이 비록 꾀가 많다 하나 그 씀이 더디고 여포는 아직 기운이 회복되지 못해 진궁의 꾀가 미처 정해지기 전에 속히 공격하면 여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여포를 버려두고 돌아가셔서는 아니 됩니다. 그때 곽가가 순유를 거들고 나섰다. 제게 한 계책이 있습니다. 합의성을 세워둔 채 깨뜨리는데 20만 대군보다는 더 나을 것입니다. 곽가의 그 말을 받아 순욱이 빙긋이 웃으며 물었다. 혹시 기수와 사수의 물로 합의성을 결단 내려는 건 아닌가? 바로 그렇소이다. 문야께서 용케 알아보셨소. 곽가가 소리 높여 웃으며 대답했다. 조조도 그 말을 듣자 떠오르는 게 있었다. 지금까지 합의성을 치는데 장애로만 여겼던 사수의 무리였지만 거꾸로 성을 공격하는 데도 쓸 수 있다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좋은 가르침이요. 그렇게 해보겠소. 조조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그렇게 말한 뒤 다음 날로 곧 대군을 풀어 기수와 사수의 물을 가두게 했다. 수십만이 달려들어 뚝을 맞고 물길을 돌리자 금세 합의성은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높은 곳으로 진체를 옮긴 조조가 내려다보니 겨우 동문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 문들은 모두 물이 흘러들어 성 안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다. 성만 믿고 있던 여포에게 놀란 군사 하나가 달려가 그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대낮부터 술에 취해 있던 여포는 오히려 그 군사를 꾸짖었다. 내 적토마는 물 위를 평지걷듯 한다. 무엇이 두려워 그렇게 방정을 떠느냐? 그러고는 아내 엄씨와 첫 초선을 끼고 내쳐 술만 마셔댔다. 어쩌면 그 일밖에는 달리 할 일이 없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성에 물이 들었다고는 하지만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불어난 물 때문에 성을 공격할 수 없게 된 조조가 막연히 변화를 기다리는 동안에 다시 여러 날이 지나갔다. 그 동안에도 여포는 연일 술을 퍼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처첩을 희롱하며 날을 보냈다. 그러다 보니 자연 몸이 주색의 고라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어느 날 우연히 맑은 정신으로 거울을 들여다보게 된 여포는 형편없이 초췌해진 자기 얼굴을 보고 놀랐다. 그 옛날 장안의 호남으로 흠모를 받던 그의 얼굴은 간 곳 없고 주색에 찌든 낯선 중년의 모습이 비쳤기 때문이었다. 여포는 분연히 거울을 내던지며 소리쳤다. 내가 주색으로 몸이 상했구나. 오늘부터는 마땅히 경계해야겠다. 그러고는 곧 성 안에 엄명을 내렸다. 오늘부터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술을 마시는 자는 모조리 목을 베리라. 갑작스럽긴 했지만 성 안의 장졸들은 오히려 반가워하며 그 명을 받들었다. 여포가 이제 정신을 차렸으니 어떻게든 조조쯤은 막아낼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만큼 장졸들은 여포의 용맹을 믿고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포의 장수 후성에게서 먼저 일이 벌어졌다. 그에게 말 15필이 있었는데 누가 그 말을 훔쳐 유비에게 바치려다 들킨 일이었다. 후성이 뒤쫓아가 말을 훔쳐가던 자들을 죽이고 말을 되찾자
되찾아오자 다른 장수들이 모여 그 일을 치하하러 왔다. 그때 마침 후성에게는 전에 담가둔 대여섯 말의 술이 있었다. 모처럼 찾아준 동료 장수들과 함께 그 술을 마시고 싶었으나 문득 여포의 금주령이 두려웠다. 후성이 그 말을 여러 세게 하자 그중 하나가 말했다. 먼저 주공께 아뢰고 마시면 되지 않겠소? 후성은 그 말을 옳게 여겨 술 5병을 들고 여포를 찾아갔다. 장군의 위엄에 힘입어 이른 말을 되찾게 되었던 바 여러 장수들이 그 일을 치하하러 제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마침 집에 전에 담가둔 술이 약간 남았기로 그들과 함께 마시고자 하였으나 장군의 엄명이 두려워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먼저 올리고 꾸짖음을 받은 뒤 돌아간 남은 술을 여러 장수들과 함께 마실까 합니다. 후성이 공손하게 술을 바치며 말했다. 그러나 여포는 그런 사정 따위는 아랑곳 없이 얼굴이 벌개지도록 성을 냈다. 내가 지금 방금 술을 마시지 말라는 엄명을 내린 바 있는데 너희들이 함부로 술을 담그고 또 모여 마시려 들다니 무슨 뜻이냐? 함께 의논해 나를 치기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그렇게 꾸짖고는 좌우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아무도 없느냐? 당장 저놈을 끌어내 목을 쳐라! 비록 후성이 여포의 10손가락 안에 드는 장수라 하지만 워낙 여포가 눈이 뒤집혀 펄펄 뛰니 좌우가 감히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때 소식을 들은 송헌과 위속을 비롯한 여러 장수가 달려와 용서를 빌었다. 모두 후성과 함께 술을 마시려 하던 자들이라 후성이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끼는 장수들이 모두 달려와 용서를 빌자 여포의 노기는 약간 수그러졌다. 그러나 그대로 용서할 수는 없다는 투였다. 내 명을 알고도 어겼으니 그 죄 죽어 마땅하나. 여러 장수들의 낯을 보아 매 100대로 낮추리라. 여포는 그렇게 형을 낮추었다가 다시 여러 장수들이 간절히 빈 뒤에야 50대로 낮추어 주었다. 그리고 정말로 후성의 등에 매 50대를 때린 뒤에야 놓아주니 그 꼴을 지켜본 장수들 치고 맥빠져 하지 않은 자 없었다. 돌아가면 한 부대를 이끌 장수를 사소한 잘못으로 여럿 앞에서 말 안 듣는 마소 때리듯 한 것이었다. 송헌과 위속은 후성이 맞은 일이 자기들에게도 잘못이 있다 싶어 후성이 누워있는 집으로 찾아갔다. 그 하는 양도 살피고 위로도 할 겸해서였다. 후성이 울며 말했다. 공들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오늘 죽고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오. 그 말하는 품이 깊이 한맺힌 듯했다. 송헌이 그런 후성에게 맞장구를 쳤다. 여포는 처자만 아끼고 우리들은 집건불만큼도 여기지 않소. 조조의 군사는 성을 둘러싸고 물은 점점 불어나니 우리는 꼼짝없이 죽고 말 것이오. 위속도 한층 격하게 둘의 불평을 거들었다.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자 셋은 한동안 거침없이 여포의 욕을 주고받았다. 그러다가 문득 송헌이 목소리를 죽이며 둘에게 말했다. 여포는 어질지도 못하고 의롭지도 않으니 좋은 끝을 바라보기 어렵게 되었소. 우리 차라리 그를 버리고 달아나는 게 어떻겠소? 그 말에 위속이 한술 더 떴다. 그냥 도망치는 것은 장부의 할 노릇이 아니오. 오히려 여포를 사로잡아 조공에게 바치는 거네 어떻겠소? 의논이 거기까지 발전하자 드디어 듣고 있던 후성도 처음부터 하고 싶던 말을 했다. 내가 오늘 이 지경이 된 것은 잃은 말을 되찾은 데서 발단이 됐소. 결국 나는 말을 뒤쫓아 찾은 까닭에 매를 맞은 꼴이외다. 여포가 믿고 뽐내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적토마 덕분이오. 만일 그대들 두 사람이 여포를 사로잡아 바칠 작정이라면 나는 먼저 적토마를 훔쳐 타고 조공께로 도망가 그 일을 아뢰겠소. 그렇다면 달아날 때는 동문으로 오시오. 내가 그 문을 지키고 있으니 공을 내보내줄 수 있을 것이오. 위속이 후성의 말을 받아 그대로 그 의논을 매듭지어 버렸다. 그날 밤이 이슥해서였다. 후성은 몰래 마구간에 숨어들어 여포가 제 몸처럼 아끼는 적토마를 끌어내 타고 동문으로 달렸다. 미리 약속된 대로 그쪽을 지키고 있던 위속이 슬쩍 성문을 열어주니 후성은 나는 듯 빠져나갔다. 그 뒤를 위속이 겉으로만 요란스레 쫓는 채 하다가 어물쩍 놓아주고 되돌아왔다. 당장 있을 여포의 추단에 구실을 만들어두기 위함이었다. 무사히 조조의 준채로 도망간 후성은 곧 조조에게 타고 온 적토마를 바치며 말했다. 성 안에 아직 송헌과 위속이 남아 승상을 위해 일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 위에 백기가 꽂힌 것이 군호가 되어니
그때에는 힘써 성을 공격해 주십시오. 여포가 그토록 아끼는 적토마를 훔쳐온 후성의 말이라 조조는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성 안의 민심도 흔들고 송헌과 위속에 대한 은근한 격려도 겸해 방문 수십 장을 만든 뒤 성 안으로 쏘아보냈다. 방문의 내용은 이러했다. 대장군 조조는 밝은 조서를 받들어 특히 여포를 치러 왔다. 천자께서 보내신 대군에 항거하는 자는 성이 깨뜨려지는 날 그 일족과 더불어 주륙을 면치 못하리라. 그러하되 위로는 장교부터 아래로는 이름 없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누구든 여포를 사로잡아 오거나 혹 그 목을 베어 바치는 자는 높은 벼슬과 큰 상을 내리리라. 이 방문이 말하는 바를 모두 바로 알아 행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튿날 날이 새기 무섭게 함성으로 기세를 돋우며 합의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잠에 빠져있던 여포는 조조의 군사들이 지르는 함성에 놀라 깨어났다. 화극을 들고 성 위에 올라 각 성문을 돌아보다가 위속이 지키던 동문을 통해 후성이 빠져나간 걸 듣고 위속을 꾸짖었다. 그러다가 후성이 적토마까지 훔쳐 달아난 걸 알자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아 그 자리에서 위속에게 군법을 시행하려 들었다. 하지만 그때 이미 한쪽 성벽에서는 누가 꽂았는지 모를 백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그것을 본 조조는 한층 급하게 군사를 몰아 성을 들이쳤다. 일이 화급하게 되니 여포는 위속을 벌할 여유조차 없었다. 위속은 잠시 버려두고 스스로 성벽 위에 나와 개미떼처럼 기어오르는 조조의 군사들을 찍어내리기에 바빴다. 새벽부터 시작된 조조의 공격은 한낮이 되자 조금 수그러들었다. 한숨을 돌린 여포는 문루에서 잠시 쉬다가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 앉은 채 잠이 들었다. 새벽부터 잠을 설친 데다 한나절을 쉬지 않고 싸워오는 동안 쌓인 피로 때문이었다. 아직 여포의 의심을 받지 않아 곁에 있던 송헌은 이때라 생각했다. 좌우를 물리친 후 먼저 여포의 화극을 훔쳐 감춰버렸다. 그리고 저만큼 있는 위속을 불러 밧줄을 든 채 두 사람이 일제히 덤벼들었다. 둘 모두 장수로 뽑힐 만큼 힘께나 쓰는 데다 잠든 채 기습을 당한 터라 여포는 제대로 힘도 써보지 못하고 밧줄에 꽁꽁 묶이고 말았다. 그제서야 놀란 여포는 거푸 좌우를 불렀으나 송헌과 위속 때문에 소용이 없었다. 여포의 부름소리에 놀라 달려온 군사들을 험한 기세로 두들겨 쫓아버린 그들은 미리 준비한 백기를 크게 휘둘렀다. 그걸 본 조조의 군사들이 다시 일제히 성 아래로 몰려들었다. 이미 여포를 사로잡았소! 어서 성으로 드시오! 위속이 조조의 군사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거기에 섞인 하후연이 못 믿어온 듯한 얼굴로 머뭇거리자 여포의 방천 화극을 성 아래로 던져 보이고 성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장수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무기까지 빼앗긴 걸 알고는 조조의 군사들도 드디어 여포가 사로잡힌 걸 의심하지 않고 활짝 열린 성문으로 덩어리져 몰려들었다. 그때 고순과 장료는 서문 쪽에 있었으나 물 때문에 밖으로 달아나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조조의 군사들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진궁은 다행히 남문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그 또한 조조의 그물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쪽을 지키던 서황에게 사로잡혀 조조에게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성을 손에 넣은 조조는 즉시 명을 내려 성 안에 든 물이 빠지도록 사수와 기수의 물줄기를 돌리게 하는 한편 방을 붙여 백성들을 안정시켰다. 그런 다음 백문루 위에 높이 자리 잡고 사로잡힌 천여 명을 차례로 끌어오게 했다. 그 곁에는 관우와 장비의 시립을 받은 유비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첫 번째로 끌려 나온 것은 여포였다. 크고 건장한 여포였으나 밧줄로 이리저리 얽어놓으니 둥근 고깃덩어리처럼 보였다. 그러나 더욱 볼썽사나운 것은 벌써 애원의 기색이 도는 그의 표정이었다. 밧줄이 너무 죄어 있어. 제발 좀 헐겁게 해주시오. 여포의 그 같은 애원에 조조가 차갑게 대답했다. 범을 옥는데 어찌 꽉 째게 옳지 않겠느냐. 그러자 여포는 다시 한번 애원하려다가 문득 조조 곁에 서 있는 후성과 송헌, 위속 셋을 보았다. 아무리 사로잡힌 몸이라 하나 한때 그들의 주인이었음을 생각하고 위엄을 지키려 애쓰며 물었다. 내 일찍이 그대들을 배함에 박하지 않았는데 그대들은 어찌하여 나를 배반했는가? 그러자 송헌이 꾸짖듯 대답했다. 처첩의 말만 듣고 장수들의 계책은 들어주지 않았는데 어찌 우리에게 박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 송헌의 그 말이 가슴에 와닿는지 여포는 더 대꾸를 못했다. 조조는 그런 여포를 잠시 미뤄두고 뒤이어 끌려온 고순에게 물었다. 너는 달리 할 말이 없느냐?
조조는 그 물음을 통해 고순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었다. 솔직한 항복이든 대담한 저항이든 한 가지로 살아날 길이 될 수 있었으나 딱하게도 고순은 우직한 무장에 지나지 않았다. 끝내 입을 다물어 답하지 않으니 성난 조조는 그를 끌어내 목을 베게 했다. 그 다음에는 서황에게 끌려온 진궁이었다. 공대는 그간 별일 없으시었소. 조조가 빈정거리듯 진궁에게 물었다.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은 태도로 진궁이 대답했다.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해 나는 이미 오래전에 너를 버렸거늘 그 무슨 입에 발린 문안이냐? 내 마음이 바르지 않다고 하오만. 그러면 그대는 왜 여포를 섬겼소? 여포가 나보다 더 마음이 바르다고 믿는 것이요? 여포는 비록 꾀가 없으나 너처럼 거짓과 속임수와 간교함과 흉엄함을 지니지는 않았다. 진궁이 다시 꼿꼿하게 대답했다. 그래도 조조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묻기를 계속했다. 공은 스스로 지모가 깊은 사람이라 일컬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 꼴이 되었소? 그 말에 진궁이 원망서린 눈길로 여포를 돌아본 뒤 대답했다. 저 사람이 내 말을 따라주지 않은 것이 한이다. 내 말대로만 따랐다면 틀림없이 오늘처럼 너에게 사로잡히는 욕을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때 이미 조조는 구차하게 목숨을 빌겠다는 뜻이 진궁에게는 없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상한 애착으로 물었다. 이제 오늘의 일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소? 오늘 내게는 다만 죽음이 있을 뿐이다. 역시 조조가 예상한 대답이었다. 그에게는 더 기대할 게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조조는 다시 한번 진궁의 아픈 곳을 건드려 보았다. 공은 그렇다 치고 공의 노모와 처자는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자 태연하던 진궁의 얼굴에도 한 가닥 수심이 어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진궁은 여전히 꼿꼿하게 대답했다. 내가 듣기로 효로서 천하를 다스리고자 하는 이는 남의 어버이를 죽이지 않고 인으로 천하를 바로 하려는 이는 남의 처자를 죽여 제사를 끊어지게 하지 않는다 했소. 노모와 처자의 목숨은 다만 명곡에게 달렸소이다. 나는 이미 사로잡힌 몸이니 어서 죽여주기를 바랄 뿐 달리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소. 앞서와 달라진 게 있다면 비로소 조조에게 존대를 쓰는 일이었다. 조조는 그것을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는 한도 한에서의 노모와 처자를 위한 간절한 부탁으로 받아들였다. 죽음 앞에서조차 품위와 개결함을 잃지 않으려는 진궁에게 조조는 또 한 번 망설임에 빠져들었다. 죽이고 싶지 않다. 그러나 진궁은 제 할 말을 이미 다 했다는 듯 그대로 일어나 문루 아래로 걸어 내려갔다. 좌우가 붙들었으나 끝내 듣지 않고 스스로 죽을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었다. 차라리 그를 죽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를 생각하는 것이라 여긴 조조는 몸을 일으켜 울면서 보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목이 떨어졌단 말을 듣자 부리는 자에게 엄숙하게 일렀다. 지금 당장 진궁의 노모와 처자를 허도로 돌려보내고 잘 돌봐주도록 하라. 죽음이라도 이 일에 태만한 자는 목을 남겨두지 않으리라. 실로 그 순간만은 간응의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인간미의 극치였다. 욕된 삶을 바라지 않고 깨끗이 죽어간 진궁에 비해 여포는 아무래도 그 주인된 자로서는 모자람이 많았다. 조조가 몸을 일으켜 눈물로 진궁을 문루 아래의 형장으로 보낼 때였다. 여포가 그 틈을 타 문루 위에 있는 유비에게 처량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공은 상좌에 앉은 손님이 되고 나는 계단 아래 무릎 꿇은 죄수가 되었구려. 어찌하여 한마디 너그러운 말씀조차 내려주지 않으시오. 그 말에 현덕은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다. 그 고갯짓을 제청 받아들인 걸로 여겼던지 조조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 앉기 무섭게 큰 소리로 말했다. 명공께서 항시 걱정거리로 여기던 게 바로 이 여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저는 항복을 했으니 명공께서 대장이 되시고 제가 곁에서 돕는다면 천하를 평정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부디 저를 살려 명공의 한 팔로 써주십시오. 그래도 한때 일방에 응거했던 호걸치고는 너무도 비루한 애걸이었다. 사람은 미워도 그 용맹은 아까웠던지 조조가 유비를 돌아보며 물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여포도 은근히 믿는 눈길로 유비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유비의 대답이 뜻밖이었다. 공께서는 정건양과 동탁의 일을 잊으셨습니까?
한결같이 자신이 배반하여 죽인 옛 주인을 유비가 들먹이는 걸 보고 여포는 놀랍고도 분했다. 더구나 자기는 소패에서 사로잡은 그의 처자까지 살려주지 않았던가. 그 때문에 더욱 분통이 터진 여포는 대뜸 유비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네 놈이야말로 가장 신의가 없는 놈이다. 처음에는 공손찬을 버리고 내게 왔다가 이제는 나까지 배반하려 드느냐. 그때 조조가 차갑게 명을 내렸다. 여포를 끌어내라. 그래도 한 무리의 우두머리였으니 그 시신은 온전하도록 하겠다. 목을 매어 죽이도록 하라. 조조의 명이 떨어지자 무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여포를 누각 아래로 끌어내렸다. 여포는 끌려가면서도 유비에 대한 욕설을 멈추지 않았다. 퀴큰 놈아! 지난날 원문에서 화극의 가지를 쏘아 맞춰 너를 구해주던 때를 잊었느냐? 그때 누군가가 그런 여포를 소리쳐 꾸짖었다. 여포 이 하찮은 작자야! 죽으면 죽었지 무엇이 두려워 그 발광이냐! 사람들이 보니 마침 도부수들에게 끌려오던 장료였다. 조조도 다시 한번 재촉했다. 어서 여포를 목매달아 죽이고 그 머리를 내걸도록 하라. 그런 다음 장료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대는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로구나. 복양성에서 일찍이 만난 적이 있거늘 어찌 있겠느냐. 장료가 조금도 거리낌 없이 대답했다. 지난날 진궁의 개교에 빠져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일이 생각나며 조조도 장료를 알아보았다. 그랬군. 이제 그대를 기억하겠다. 그 말에 장료가 다시 한스러운 듯 대답했다. 다시 한번 애석할 뿐이다. 무엇이 애석한가? 그날 불길이 더 거세지 못해 너 같은 역적을 태워 죽이지 못한 게 애석하다는 말이다. 장료가 조조의 물음에 그렇게 답하자 조조의 안색이 획 변했다. 싸움에 져서 사로잡혀온 주제에 니놈이 감히 나를 욕보이려 드느냐? 그리고 칼을 뽑아 제 손으로 죽일 듯 다가갔다. 장효는 조금도 두려운 기색이 없이 길게 목을 늘여 기다렸다. 그때 현덕이 나서서 조조의 팔을 붙들며 말했다. 저 사람은 마음이 고든 사람이니 부디 살려서 쓰도록 하십시오. 좀처럼 남에게 굽히기를 싫어하는 관우도 조조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다. 이 관아무개도 문원이 충의의 남아라는 걸 일찍부터 알고 있습니다. 문원은 장료야. 바라건대 복슴을 보존케 해주십시오. 그러자 조조가 돌연 칼을 내던지며 껄껄 웃었다. 나 또한 문원의 충의를 알고 있어. 한번 장난을 쳐본 것뿐이요. 그러고는 친히 밧줄을 끌어준 뒤 입은 옷을 벗어 입혀주고 윗자리로 끌어올렸다. 뒷사람이 그날 백문루 아래서 죽은 그들 주종을 위해 각기 시를 지었다. 특히 여포를 위한 시를 옮겨본다. 누른물 거세게 합의성을 적셔 그해 여포 사로잡히던 때 천리를 닫던 적토마 소용없고 방천화극 한자루 간수도 허술했네. 묶인 호랑이 살려하니 참으로 나약해 되고 매 배불리 기르지 말란 옛말 틀림없네. 계집에 빠져 진궁의 말은 따르지 않고 귀 큰 아이 은혜 모름만 꾸짖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석연치 않은 것은 유비가 그를 구해주지 않은 점이다. 여포와 유비 사이를 냉정히 살피면 그들은 의에 있어서도 불의에 있어서도 주고받음이 비슷했다. 여포가 유비의 은덕을 배신하고 서주를 빼앗은 것에 못지않게 유비도 때로는 거의 파격적인 여포의 호의를 저버리고 그를 파멸시키는데 가담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마지막 서주성에서는 여포가 호의로 살려준 미축과 유비의 가족이 진규와 합세하여 여포의 발밑에 함정을 팠다. 부드러움과 너그러움과 의의 사람으로 불리는 유비에게는 조조에게 여포를 죽이도록 충동한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들이 오히려 유비를 두둔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여포의 반복 무쌍함과 표리부동 때문이리라. 하지만 어떤 때에 음험하다고 느껴질 만큼 깊은 유비의 심지를 감안할 때 반드시 그것이 천하 사람과 함께 하는 공분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다. 어쩌면 유비가 두려웠던 것은 여포의 사람됨이 아니라 조조의 사람됨일 수도 있었다. 다시 말해 여포가 살아나 조조를 배신하고 자립함으로써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게 두려운 일이 아니라 끝내 조조의 치밀한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그 용맹으로 조조의 무서운 어금니나 발톱 노릇을 하는 게 두려웠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유비가 조조의 사람됨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도 허도로 돌아간 뒤의 행동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끝.